잔석이 남아 있고 이렇군요. 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와 같이 국정을 운영해야 될 파트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에 무효 기권 던진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철험행과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2차 체포 동의안을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체포 동의안이 다시 오게 되면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으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서 회의가 무산되겠지요. 그러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두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입니다.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할지 모르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간 사람은 찬성한다고 밝혀지게 되는, 말하자면 국회판 십자가 밟기,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파괴해온 민주주의, 의회주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됩니다. 위기이고 급할수록 정도를 찾아가야 살 길이 생깁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그 다음에 독을 깨는 꾀만 자꾸 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이 씨가 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재명 대표 첫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 저희들 재판 기록이나 증거를 안 들여다봐도 허위의 사실인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기와 여러 차례 만난 기록들이 나오고 해외 여행까지 가고 한데 몰랐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이 재판이 얼마간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진실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상처가 나면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게 됩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원래 소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서 수거의 민주주의 또 협치의 가장 상징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회의가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왜곡돼서 의회 민주주의를 깨는 장치로 전락을 했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사실 최대 90일까지 하면서 민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래서 합의에 이르도록 한 제도인데, 오히려 안건조정위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17분 30분 만에 안건이 휘떡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양곡관리법 심사 때에도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의원을 소수당 몫으로 포함시켜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번 교육위에서 학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해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심의가 필요한데, 검수완박법 때 동원되었던 민형배 의원이 다시 안건조정위에
소수당청 몫으로 들어가서 또 일방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도 아직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울까 두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배울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알까 두렵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디 냉정을 찾아서 맨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투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인증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지켜냈는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무기명 투표권에 대해 변명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생이 급하다며 3월 1일 3.1절에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놓고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무슨 민생을 외국에서 의논합니까? 2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절절한 글을 올린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27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스페인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어제 베트남으로 떠나 3월 5일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검찰 독재라며 뒤집어 씌우게 하면서 민생 운운했지만 방탄을 위한 거짓이고 술수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진정 민생을 원한다면 검찰의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전국의 안정과 민생 그리고 여야 협치의 첫 걸음입니다. 특권과 반칙의 방탄과 개딸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검찰 앞에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환급받은 부가세 900만 원을 운수업체 부장에게 현금으로 주었다. 화물차 2대 번호판비로 5천만 원을 냈는데 계약 해지 후 돌려달라 했지만 거절당했다. 11년간 매달 33만 원 지입료를 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일감을 받은 적이 없다. 지입제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지입제의 실상입니다. 운수업체가 번호판 장사를 해왔고 그 피해가 차주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랜 관행이라 우기지만 탈세와 횡령 등 범법 행위가 자행된 화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런 화물 운송시장의 방치는 좌우 모든 정부의 책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부패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차주와 제대로 운송하는 운송사가 더욱 보호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민생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에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건설노조가 한국노총 임원진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주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료비를 내지 않으면 공사 현장을 멈추고 파업 등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명하는 등의 무법, 탈법적 행위는 이제 반드시 근절을 해야 합니다. 민생과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눈에 보이는 불법 행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제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화물운송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법 개정 등을 더욱 철저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로 바쁠 텐데도 우리 외통의 태영호 간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일정 때문에 조금 발언을 빨리 했으면 하시는데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3.1절 기념식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3.1절 국가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하여 단상과 행사장 옆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나오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없어 놀랐습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헌법에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3.1절 기념식을 통해 상징적인 독립운동가들을 내세우자고 했다면 당연히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동양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의 개념을 심어주고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 운동 등을 벌린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지난 3.1절 기념식 행사장에 모셨던 안중근, 김구,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김규식, 이봉창, 신채호, 민영환, 박은식, 이혜영 선생들의 독립 활동은 인정해주면서도 오직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만은 민족 4대론에 걸어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1950년 김일성 공산 세력의 침략에서 한국을 수호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야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우리 독립운동사에 김일성도 끼워 넣으려고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김일성의 항일 행적에 대해 부언한다면 김일성을 항일 운동가가 아니라 친일파로 보아야 합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1941년 4월 소일 중립조약 체결 후 만주에서 항일 무장 운동을 중지하고 소련으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하달하자 부하들을 다 데리고 하바롭스크에 들어가 소련군에 편입되어 8.15 독립 전까지 일본군에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의 이 기간 행적을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전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 친일 행적으로 보아야 하며 북한 정권 수립의 기둥이었던 김일성 만주 팔찌산 일당이야말로 8.15 독립 후 죄를 물어 청산했어야 했던 친일파들입니다. 조지 오웰이 말했듯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이제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역사적 진실이 견지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좌파에 의해 날조된 건국의 정통성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가보훈부의 성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에 통과된 데 이어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서명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었지만 대통령님께서 직접 수기로 재가를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국가보훈부 성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여러모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서명식에는 본 의원도 재외동포청 설립에 공이 있다고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보훈 상징 인사 중에는 부하를 살리기 위해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 사망한 고 강제구 소령의 자녀도 함께 했었고 제2연평해전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고 윤영아 소령의 부모님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서명식 후에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는 미래가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보훈부가 보훈부로 성격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공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참석한 이 보훈 가족들은 지난 정부가 이 보훈 가족에 대해서 홀대할 때 이분들은 내 남편과 내 아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왜 대한민국이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고 외면하느냐 이런 절규를 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제 참석해서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듣고 서명식 장면을 보면서 매우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가슴 뭉클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소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 설립은 750만 동포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그분들이 국내에 와서 민원을 볼 때 이제 동포청에 가면 원스톱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재외동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은 각국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성공하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그 동포들이 성공한 힘을 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기여를 해주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확장이 된다. 이런 동포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간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만들 테니까 표를 달라 이렇게 해놓고 모두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들과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고 이번에 약속을 실현했습니다. 그간의 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동포들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은 그만큼 재외동포청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로 750만 재외동포들을 우리가 적극 돕고 그분들이 조국과 함께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제대로 안착해서 소중한 750만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무리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굴종 종속 외교라고 비난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일본 굴종 외교다, 식민사관이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거짓 평화쇼만 일삼고 대북 굴종 외교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 민주당 정권과 또한 현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휩싸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굴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보에 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가 있다고 하고 있고 7차 핵실험도 조만간 있을 수 있다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표적이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의 미사일 발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조건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비난하고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있는 이런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3.1절 발언은 과거를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작태는 절대 국민들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도 갖고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굴종적인 대북관부터 청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경제안정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제6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원청,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 그리고 노동력의 계층 이동 단절 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도 어렵습니다. 특히 힘없는 영세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구는커녕 자기 특권을 지키려는 노노 갈등 세력으로 전락한 대형 노조들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보고하고 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조항회 등 민간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신 노동개혁이 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돼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 처리되지 못했던 공감은 하면서도 처리되지 못했던 반도체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 공제 관련된 조세특례 제한법과 재정준칙 관련된 국가재정법에 대한 논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위 간사 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퇴출되는 중국산 CCTV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 얼마 전 호주 정부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가 핵심 기관 건물에 설치된 중국산 CCTV를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 감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의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통신기업인 하이크 비전과 다후아가 공급한 감시장치 1000대가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회사들은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에 각종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회사들인 만큼 축적, 수집된 자료가 중국 기관에 전달될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37개 국가보안시설에서도 중국산 CCTV를 사용 중이나 다행히 인터넷이 차단되어 영상 유출의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CCTV를 인터넷에 연결할 경우 해킹으로 시스템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여 기존 촬영 내용을 무단 열람할 수 있고 원격 접속으로 CCTV를 제어해 시설 내외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 보안 측정을 실시하여 취약점과 개선 대책을 해당 시설에 해당 시설에 통보하고 있지만 이행 의무화 조항의 미비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필요시에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감사원이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의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법상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은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최성호, 박성재 사장 시절 국내 각종 사업에 투자해서 거액의 손실을 봤지만은 이를 방관한 방문진의 직무 여기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단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MBC의 방만 경영 실태는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BC는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0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MBC는 음악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도 투자를 했으나 수익금 지연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MBC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에도 수십억을 선투자했으나 2022년 이것이 무산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MBC 자회사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내거나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임직원의 복지는 오히려 확대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는 데에도 박문진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MBC 플러스는 실내 스포츠 사업을 시도했으나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었고, 또 MBC 아트는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도 연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와 상관없이 근속 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구 MBC는 직원 복지에 쓰이는 사내 복지기금을 지난해 200억 원 출연 40년분을 한꺼번에 42년분을 한꺼번에 투자한 것입니다. 40년을 선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연한 것에 대해서도 박문진의 책임을 감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도 MBC가 돈잔치 부린 것을 방관한 민노총 언론노조와 박문진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문화방송 MBC를 이정희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박문진, 건태선 이사장입니다. 박문진 이사들 또한 박문진의 관리감독 수행 미비 등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박문진은 MBC 사장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신임 안형준 사장의 불법 혐의, 허위 진술, 사내 갑질, 배임 수재 등을 뭉개고 날치기로 사장 인선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또한 업무방해, 직권 남용 등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감사로 이를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박문진은 수도 없는 MBC의 방만 경영 문제를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살아있음을 이제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부역해 MBC를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킨 건태선 이사장과 최승호, 박성재 전임 사장들은 그간 저지른 온갖 불법 혐의에 대해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 ICT 미디어 진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원내부대표입니다. 최근 알려진 그 YTN 라디오의 편파 방송 고백과 그 상무 임원의 취중 막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출연 패널은 좌파 인사들로 가득했고 방송 내용은 좌파에서 들고 나오는 이슈로 넘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청담동 술자리 같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의혹에는 눈에 불을 켜는 시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파양이 화제였을 때는 이를 이슈로 다루지 않으려 해서 진행하면서 질문을 추가해야 했다. YTN 자회사인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이재윤 진행자의 고백입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진행을 했던 이재윤 앵커에게 지난 22일 술에 취한 임종열 상무가 사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진행이 보수 편향적이라며 고성 섞인 막말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좌파 패널이 많으면 보수 편향적 진행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슈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의혹으로 부각시키는 게 보수 편향적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개인 유튜브 방송이 아닌 공기업과
소유 분산 기업의 지분이 과반이 넘는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YTN입니다. 이 회계망측한 사건에 초록은 동색인 YTN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민노총 산하 YTN 노조 역시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보다 못한 방송 노조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회사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 임종열 상무는 물러나라며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좌파가 말하는 공정방송은 좌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 출범에 기여하는 방송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윤 진행자는 균형을 찾으라는 그동안의 노력이 사내에 확산되기는커녕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라면서 진행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임종열 상무는 사적 차원의 얘기가 마치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진영 논리로 확산돼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게 지켜본 직원들의 반응입니다. 과연 이런 변명이 국민들과 시청자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YTN 사장 등은 비난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 같지만 시청자들은 당신들이 한 편파 왜곡 방송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 전에 대다수 시청자가 외면하는 왜곡 방송으로 더 이상 회사를 망가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동료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